안녕하세요. 밤이 깊었네요.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죠? 편안하게 쉬면서 오늘 밤 따뜻한 옛날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옛날 옛적에 아직 법도와 체면이 사람의 목숨보다 중했던 어느 한 시절. 깊은 상월 외딴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 마을에서도 가장 구석진 곳, 쓰러져가는 초가집 한 채에 서강현이라는 젊은 선비가 살고 있었지요. 강현은 비범한 재주를 지녔으나 그보다 더 눈에 띄는 것이 있었으니 바로 그의 용모였습니다. 웬만한 여인네보다 희고 고운 살결에 길게 찢어진 눈매와 붉은 입술은 보는 이로 하여금 탄식을 자아내게 할 정도였지요. 하지만 시절이 시절인지라 사내 대장부에게 있어 그 고운 얼굴은 자랑이 아니라 멍해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꽃선비라 부르며 뒤에서 수군거리기 일쑤였고 그의 강직한 성품이나 뛰어난 그림 실력은 그 계집애 같은 외모에 가려 빛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날도 밤은 깊었고 초가집을 때리는 겨울바람 소리가 유난히 매서웠습니다. 강현은 방 한구석 꺼질 듯 가물거리는 등잔불 아래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낡은 벼루에 머물러 있었지만 온 정신은 윗목에 누워 희미한 숨을 몰아쉬는 어머니에게 향해 있었지요. 쿨럭쿨럭 얇은 벽지를 뚫고 들려오는 마른 기침 소리가 아들의 심장을 칼로 베는 듯 했습니다. 어머니의 약값을 마련하기 위해 그는 며칠째 잠을 설쳐가며 붓을 들었습니다. 흙먼지와 곰팡이 냄새가 섞인 찬 공기 속에서 강현은 가늘고 하얀 손으로 묵묵히 먹을 갈기 시작했습니다. 그 손길은 겉보기엔 연약했으나 벼루에 닿는 힘은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단단했습니다. 날이 밝자마자 강현은 밤새 그린 산수와 몇 폭을 품에 안고 읍내 장터로 향했습니다. 꽁꽁 얼어붙은 흙길을 맨집신으로 걷는 발은 감각이 없었지만 오직 어머니의 약을 사야 한다는 일념뿐이었습니다. 장터는 이른 아침부터 사람들로 왁자지껄했습니다. 강현은 한쪽 구석에 조용히 자리를 펴고 그림을 늘어놓았습니다. 금세 사람들이 호기심에 몰려들었지만 그들의 눈길은 그림이 아닌 강현의 얼굴에 먼저 가닿았습니다. 아이고, 저 선비님 좀 보게. 분이라도 바른 게야 사내 얼굴이 어쩜 저리 곱다니. 한 안하게 말에 주변에서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림은 퍽 기운차 보이는데 화공은 영락없는 기생 오라비로구나. 한 취객의 거친 조롱이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습니다. 강현은 입술을 깨물고 시선을 내리깔았습니다. 손에 쥔 그림이 부끄러움과 분노로 바르르 떨렸지만 그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항변할 힘도 그럴 여유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그림은 한 폭도 팔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림을 구경하는 척하며 그의 얼굴을 힐끔대다가는 자기들끼리 천박한 농을 주고받으며 자리를 뜰 뿐이었습니다. 차가운 쌀죽 한 그릇조차 사지 못한 채 강현은 무거운 발걸음을 돌려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팔지 못한 그림이 그리고 가슴에는 그보다 더 무거운 절망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가 허름한 살인문을 밀고 들어섰을 때 방 안을 채우고 있던 것은 지독한 고요함이었습니다. 늘 들리던 어머니의 기침 소리가 사라진 것이지요. 강현의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어머니,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으나 윗목에 누운 어머니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싸늘하게 식어버린 손을 붙잡고 강현은 그 자리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소리 없는 눈물이 그의 고운 뺨을 타고 쉴 새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강현이 어머니의 시신을 수습하고 넋을 잃은 채 앉아있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낡은 문짝이 거칠게 열어젖혀지며 장정 여럿이 방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은 이 고을에서 가장 큰 권세를 누리는 윤대감의 하수인들이었습니다.
내 이놈 서강현 감히 대감댁의 재물을 탐해 우두머리로 보이는 자가 다짜고짜 호통을 쳤습니다. 강현이 무슨 영문인지 몰라 어리둥절해야 하는 사이 그들은 방 안을 마구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약속이나 한 듯 쌀뒤주 구석에서 작은 주머니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 안에는 윤대감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 구해두었다던 값비싼 산삼이 들어있었습니다. 여기 증거가 있구나. 내 놈이 어머니 약값을 마련한답시고 대감댁 곳간을 털었지. 모든 것은 꾸며진 함정이었습니다. 윤대감은 오래전부터 강현의 집터를 탐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닙니다. 저는 결코 그런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강현이 피를 토하듯 외쳤지만 하수인들은 그의 멱살을 잡아 마당으로 끌어냈습니다. 소란에 몰려든 마을 사람들은 싸늘한 눈으로 그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윤대감의 하수인들은 마을 사람들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이런 파렴치한 도둑놈을 마을에 두었다가는 큰 화를 입을 것이다. 당장 이놈을 쫓아내라. 사람들은 본래 심성이 악하지는 않았으나 윤대감의 권세가 두려웠습니다. 게다가 평소 꽃선비라며 그를 시기하고 얕보던 마음도 한몫했지요. 마을의 수치다. 당장 내쫓아야 해. 누군가의 선동에 군중 심리가 불붙었습니다. 강현은 어머니의 장례도 치르지 못한 채 억울한 누명을 쓰고 마을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가 황망 중에 겨우 챙길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가 물려주신 낡은 의서 몇 권과 붓두어 자루뿐이었습니다. 눈앞이 캄캄한 절망 속에서 강현은 매서운 눈보라가 몰아치는 깊은 산속을 향해 정처없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흘렀습니다. 강산이 푸른빛을 잃고 잿빛으로 물들었다가 이내 새하얀 눈으로 뒤덮이는 긴 시간이었지요. 강현은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깊은 산중에 작은 굴을 고쳐 움막을 짓고 홀로 겨울을 나고 있었습니다. 낮에는 아버지가 남기신 의서를 읽으며 산속에 풀과 나무를 익혔고 밤에는 거친 나무 껍질을 태워가며 그림을 그렸습니다. 짐승의 발자국을 쫓아 작은 사냥을 하기도 하고 눈 속에 뿌리를 감춘 약풀을 캐내어 끼니를 때우기도 했습니다. 마을에서 겪은 모진 일들은 그의 가슴에 깊은 상처를 남겼지만 산속의 거친 삶은 역설적이게도 그의 눈빛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고운 얼굴선은 여전했으나 매서운 산바람을 맞으며 거칠어진 손마디는 이제 완연한 사내의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늘의 구멍이라도 뚫린 듯 무서운 눈보라가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은 짐승의 울음소리처럼 산을 울렸고 나뭇가지들은 금방이라도 부러질 듯 비명을 질렀지요. 강현은 겨우 사냥한 토끼 한 마리를 들고 움막으로 돌아와 입구를 단단히 여미고 불을 피웠습니다. 바깥의 sak풍 슈루오펑을 막아주는 것은 얇은 흙벽뿐이었지만 타닥거리는 불꽃의 온기만으로도 좋겠습니다. 그렇게 밤이 깊어가던 중이었습니다. 모든 소리를 집어삼킬 듯한 바람소리 사이로 아주 희미하게 짐승의 것 같기도 하고 사람의 것 같기도 한 신음소리가 섞여 들려왔습니다. 강현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잘못 들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거칠게 울부짖는 바람의 틈바구니에서 분명 누군가 고통스럽게 끙끙대는 소리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날씨에 산속을 헤매는 이가 있다면 필시 얼어 죽고 말 것입니다. 강현은 한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방금 지핀 불에 나무를 더 얹고는 단단히 짠 칠덩굴 밧줄을 허리에 두른 채 움막을 나섰습니다. 눈을 뜨기조차 힘든 바람이 그의 뺨을 핥히었습니다. 소리가 들려온 쪽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발을 내디딜 때마다 눈은 허리춤까지 차올라 걸음을 더디게 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커다란 바위 틈바구니에서 그는 마침내 소리의 주인을 찾아냈습니다. 얇은 무명옷 차림의 여인이었습니다.
짙은 남색 치마는 군데군데 찢겨 있었고 버선발의 한쪽 발목은 부자연스럽게 꺾여 붉은 피가 눈 위에 점점이 배어나왔습니다. 여인은 이미 정신을 잃은 듯 창백한 입술 사이로 뜨거운 김만 겨우 내뿜고 있었습니다. 강현은 서둘러 여인을 둘러 업었습니다. 가녀린 몸이었으나 죽은 듯 축 늘어져 바위처럼 무거웠습니다. 그는 이를 악물고 왔던 길을 되짚어 갔습니다. 움막에 도착하자마자 강현은 여인을 따뜻한 아랫목에 눕히고 젖은 옷을 벗겼습니다. 다행히 품고 있던 마른 속옷이 있어 그것으로 몸을 감쌀 수 있었지요. 꺾인 발목을 살피니 뼈가 어긋나 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의서에서 배운 대로 신중하게 뼈를 맞추고 질긴 나무 껍질을 부목으로 대어 단단히 고정했습니다. 그리고는 눈 속에서 캐내어 말려두었던 해열지에 내 효과가 있는 약풀을 꺼내 진하게 다렸습니다. 여인의 입을 벌리고 뜨거운 약물을 조금씩 흘려 넣자 한참 뒤에야 거친 숨소리가 조금씩 잦아들기 시작했습니다. 강현은 밤새 불을 지키며 여인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틀이 지나고서야 여인은 긴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낯선 움막의 풍경과 제 몸을 감싼 두툼한 속옷, 그리고 낯선 사내의 얼굴에 여인은 화들짝 놀라 몸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애욱, 하지만 이내 부러진 발목의 통증에 신음을 터뜨리며 다시 주저앉고 말았지요. 움직이지 마십시오. 뼈가 겨우 붓기 시작했습니다. 강현이 물그릇을 내밀며 나직이 말했습니다. 여인은 그제야 제 발목에 감긴 부목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강현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사내이긴 한데 참으로 곱게 생겼구나. 여인의 눈에 비친 강현의 모습은 산속의 사냥꾼이라기보다는 몰락한 양반가의 도령 같았습니다. 누구, 시기에 저를 구하신 겁니까? 목소리는 쉬어 있었지만 기세는 여전히 살아있었습니다. 그저 길 잃은 사람을 보았을 뿐입니다. 강현은 무뚝뚝하게 답하며 끓고 있던 죽을 그릇에 펐습니다. 저는 민이라고 합니다. 여인이 먼저 이름을 밝혔습니다. 나쁜 양반에게 쫓겨 도망치던 길이었습니다. 가족들은 모두 뿔뿔이 흩어졌고요. 그것은 물론 거짓말이었습니다. 궁궐의 답답한 법도와 정해진 혼처를 피해 무작정 도망쳐 나온 공주 수민이었지만 지금 그녀에게는 민이라는 이름과 도망자의 신분만이 유일한 방패였습니다. 강현은 그녀의 말을 더 캐묻지 않았습니다. 저마다 말 못할 사연 하나쯤은 품고 사는 것이 세상사임을 그는 이미 뼈저리게 깨달았기 때문이지요. 저는 서강현이라 합니다. 우선 이것부터 드십시오. 기력을 차려야 상처도 빨리 아뭅니다. 그렇게 둘의 기묘한 동거가 시작되었습니다. 강현은 여느 때처럼 산을 오르며 약초와 사냥감을 구해왔고 민은 발목이 조금 나아지자 절뚝거리며 움막 안에 살림을 맡았습니다. 그녀는 겉보기와 달리 손이 맵고 야무졌습니다. 강현이 잡아온 토끼를 능숙하게 손질해 탕을 끓였고 얼마 없는 곡식으로도 구수한 죽을 쑤어냈습니다. 매일 아침 움막을 가득 채우는 것은 더 이상 흙먼지 냄새가 아니라 뜨끈한 밥 짓는 냄새와 구수한 된장국 냄새였습니다. 강현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누군가가 자신을 위해 차려준 따뜻한 밥상을 받아보았습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실 적에도 늘 그가 어머니를 봉양하는 쪽이었으니까요. 민윤, 강현을 꽃선비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에 비친 강현은 그저 묵묵하고 손길이 따뜻하며 의술에 밝은 사내일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강현이 약초를 다듬는 섬세한 손길에서 또 밤늦도록 붓을 들고 그림을 그리는 진지한 옆모습에서 그가 가진 단단한 속내를 보았습니다. 강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쌀쌀맞은 첫 인상과 달리 민은 정이 많고 씩씩했습니다.
그녀는 강연히 마을 사람들에게 겪은 일을 어렴풋이 눈치챘지만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그의 상처 입은 마음 곁에 머물러 주었지요. 혹독한 겨울 산속, 쓰러져가는 움막 안에서 두 외로운 영혼은 그렇게 서로의 온기에 기대어 상처를 보듬기 시작했습니다. 혹독했던 겨울이 물러가고 산천에 연두빛 새싹이 돋아날 무렵이었습니다. 얼었던 계곡물이 맑은 소리를 내며 흐르고 겨우내 숨죽였던 짐승들의 움직임도 활발해졌지요. 강연과 민이 함께 움막에서 보낸 시간은 그들 사이의 경계심을 완전히 허물어 놓았습니다. 민의 발목은 강연의 정성 어린 치료 덕분에 거의 다 나았고 이제는 제법 산길을 씩씩하게 걸어 다닐 정도가 되었습니다. 강연의 얼굴에도 그늘 대신 옅은 미소가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아침을 맞고 따뜻한 저녁을 나누는 일상이 그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평화는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봄 기운과 함께 산 아래 마을에서 흉흉한 소식이 바람을 타고 올라와 왔기 때문입니다. 마을에 마마라 불리는 무서운 돌림병 천연두, 이 돌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아이들 몇몇이 시름시름 앓는가 싶더니 이내 걷잡을 수 없이 번져 어른들까지 하나둘 쓰러져 갔습니다. 변변한 의원 하나 없는 산골 마을은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공포에 질렸고 앓는 식구를 버려둔 채 도망치는 이들까지 생겨났습니다. 그 소식을 전해 들은 강현의 낯빛이 어둡게 가라앉았습니다. 자신을 도둑놈이라 매도하고 어머니의 장례도 치르지 못한 채 매정하게 내쫓았던 그들이었습니다. 미워해도 시원찮을 판이었지만 강현의 마음은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약 한 첩 써보지 못하고 고통 속에 죽어가는 사람들의 얼굴이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며칠을 고심하던 강현은 결국 낡은 의서를 들고 일어섰습니다. 민, 나를 좀 도와주겠소.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하고 단호했습니다. 강현은 아버지의 의서에서 마마의 열을 내리고 독을 다스리는 처방을 찾아냈습니다. 문제는 약재였습니다. 처방에 필요한 몇몇 귀한 약초들은 험한 절벽 틈바구니나 깊은 골짜기에서만 자라는 것들이었지요. 강현은 며칠 밤낮으로 산을 헤매기 시작했습니다. 아찔한 절벽에 칠동굴 하나를 의지해 몸을 매달았고 칠흑 같은 동굴 속을 횃불 하나로 더듬었습니다. 민은 그런 강현을 말없이 따랐습니다. 그녀는 강현이 캐 온 약초들을 꼼꼼하게 씻어 말리고 절구에 빻는 일을 도왔습니다. 저 연약해 보이는 사내 안에 저토록 뜨거운 불씨가 있었구나. 민은 강현의 새로운 모습을 보며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렇게 열흘간의 사투 끝에 마침내 붉은 빛이 도는 환약, 완야오이 만들어졌습니다. 강현과 민은 밤이 깊어지기를 기다렸습니다. 달빛조차 없는 금은밤. 두 사람은 약주머니를 한가득 들고 산을 내려갔습니다. 마을은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듯 고요했고 집집마다 끙끙 앓는 신음소리만 새어나왔습니다. 강현은 자신을 내쫓았던 마을 어귀에 이장집부터 들렀습니다. 그는 쪽문에 작은 약봉지를 몰래 밀어 넣었습니다. 열을 내리고 독을 푸는 약입니다. 물에 진하게 달여 드십시오. 서툰 필체로 적은 쪽지도 함께였습니다. 두 사람은 밤새 마을을 돌며 고통받는 모든 집의 문틈으로 그렇게 생명의 약을 밀어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동이 트기 전 아무도 모르게 다시 산속 움막으로 돌아왔습니다. 며칠 뒤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죽어가던 아이들이 하나둘 열이 내리고 홍반이 잦아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른들도 자리에서 일어나 죽을 찾았습니다. 처음에는 어느 이름 모를 귀인이 다녀갔다며 하늘에 감사하던 마을 사람들은 이내 집집마다 똑같은 약봉지와 쪽지를 발견하고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이건 분명 서선비의 글씨체인데 몇몇 눈 밝은 이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야 사람들은 자신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자신들이 계집에 갔다고 조롱하고 도둑놈이라 내쫓았던 바로 그 꽃선비가 목숨을 걸고 자신들을 구한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부끄러움과 미안함에 어쩔 줄 몰라 하던 바로 그 시점이었습니다. 산중턱이 시끄러워지며 거친 발걸음 소리가 움막을 향해 다가왔습니다. 지난 겨울 강현에게 누명을 씌웠던 윤대감의 하수인들이었습니다. 윤대감이 풍펑으로 쓰러지자 그에게 쓸 영약을 구한다는 핑계로 산을 이 잡듯도 뒤지고 다니던 중이었습니다. 그들은 우연히 산속에서 약초를 캐고 있던 강현과 민을 발견했습니다. 내 이놈 아직도 이 산에 붙어 있었느냐. 하수인의 우두머리가 강현의 멱살을 거칠게 움켜쥐었습니다. 감히 대감댁의 물건을 훔친 것도 모자라. 이제는 관아의 허락도 없이 산삼이라도 캐러 다니는 개냐. 그들의 눈길이 이내 강현의 뒤에 숨은 민에게로 향했습니다. 오호, 이런 산속에 저리 고운 여인네가 내년은 뭐냐 저놈이랑 붙어먹고 사는 개냐. 그들이 민의 팔을 잡으려 손을 뻗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손 놓으시오 놓으시오. 얼음장처럼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강현이었습니다. 하수인의 손목을 강하게 뿌리친 강현은 민의 앞을 가로막고 섰습니다. 여전히 고운 얼굴이었지만 그 눈빛은 날카로운 칼날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당신들이 지금 칼에 가려는 것이 그것이요. 강현은 하수인들의 등 뒤에 놓인 약초 망태기를 턱짓으로 가리켰습니다. 그것은 영약이 아니라 먹는 즉시 피를 토하고 죽게 되는 도구 산광대 버섯이요. 하수인들은 잠시 주춤했습니다. 네, 내 이놈이 감히 어디서 헛소리를. 헛소리인지는 먹어보면 알겠지. 하지만 그대들 목숨은 하나뿐이지 않소. 그 버섯 옆에 항상 같이 자라는 푸른색 해독초가 없으면 오늘 밤을 넘기기 어려울 것이오. 그리고 그 약초를 아는 것은 이 산에서 나뿐이지. 강현의 목소리에는 조금의 떨림도 없었습니다. 그의 의연함과 확신에 찬 태도에 하수인들은 겁을 먹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망태기를 내팽개치고는 두고 보자는 허세 섞인 말을 남기고 허둥지둥 산을 내려갔습니다. 민은 숨을 죽이고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지키기 위해 당당히 맞서는 강현의 뒷모습은 그녀가 지금까지 보아왔던 그 어떤 장수보다도 굳건하고 든든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일이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산 아래 마을 사람들이 조심스럽게 움막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약재와 곡식을 한가득 짊어지고 와서는 강현과 민의 앞에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선비님, 저희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은혜도 모르고 선비님을 내쫓았으니 무슨 벌을 주셔도 달게 받겠습니다. 이장이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강현은 그들을 말없이 일으켜 세웠습니다. 지난 일은 잊으시오. 다만 다시는 힘없는 일을 핍박하고 진실을 외면하지 마시오. 그의 목소리는 따뜻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청은처럼 무거웠습니다. 그날 이후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강현을 꽃선비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강현을 목숨을 구한 신선 같은 의원, 즉 서의선 액슈 이센이라 부르며 진심으로 존경을 표했습니다. 강현의 의술과 고결한 성품에 대한 이야기는 그렇게 산을 넘어 고을을 넘어 조금씩 더 멀리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혹독했던 겨울이 물러가고 산천에 연두빛 새싹이 돋아날 무렵이었습니다. 얼었던 계곡물이 맑은 소리를 내며 흐르고 겨우내 숨죽였던 짐승들의 움직임도 활발해졌지요. 강현과 민이 함께 움막에서 보낸 시간은 그들 사이의 경계심을 완전히 허물어 놓았습니다. 민의 발목은 강현의 정성 어린 치료 덕분에
거의 다 나았고 이제는 제법 산길을 씩씩하게 걸어다닐 정도가 되었습니다. 강연의 얼굴에도 그늘 대신 옅은 미소가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아침을 맞고 따뜻한 저녁을 나누는 일상이 그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평화는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봄 기운과 함께 산 아래 마을에서 흉흉한 소식이 바람을 타고 올라왔기 때문입니다. 마을에 마마라 불리는 무서운 돌림병 천연두 이 돌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아이들 몇몇이 시름시름 앓는가 싶더니 이내 걷잡을 수 없이 번져 어른들까지 하나둘 쓰러져 갔습니다. 변변한 의원 하나, 없는 상골 마을은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공포에 질렸고 앓는 식구를 버려둔 채 도망치는 이들까지 생겨났습니다. 그 소식을 전해 들은 강현의 낯빛이 어둡게 가라앉았습니다. 자신을 도둑놈이라 매도하고 어머니의 장례도 치르지 못한 채 매정하게 내쫓았던 그들이었습니다. 미워해도 시원찮을 판이었지만 강현의 마음은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약 한 첩 써보지 못하고 고통 속에 죽어가는 사람들의 얼굴이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며칠을 고심하던 강현은 결국 낡은 의서를 들고 일어섰습니다. 민, 나를 좀 도와주겠소.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하고 단호했습니다. 강현은 아버지의 의서에서 마마의 열을 내리고 독을 다스리는 처방을 찾아냈습니다. 문제는 약재였습니다. 처방에 필요한 몇몇 귀한 약초들은 험한 절벽 틈바구니나 깊은 골짜기에서만 자라는 것들이었지요. 강현은 며칠 밤낮으로 산을 헤매기 시작했습니다. 아찔한 절벽에 칠동굴 하나를 의지해 몸을 매달았고 칠흑 같은 동굴 속을 횃불 하나로 더듬었습니다. 미는 그런 강현을 말없이 따랐습니다. 그녀는 강현이 캐 온 약초들을 꼼꼼하게 씻어 말리고 절구에 빻는 일을 도왔습니다. 저 연약해 보이는 사내 안에 저토록 뜨거운 불씨가 있었구나. 미는 강현의 새로운 모습을 보며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렇게 열흘간의 사투 끝에 마침내 붉은 빛이 도는 환약 완야오이 만들어졌습니다. 강현과 미는 밤이 깊어지기를 기다렸습니다. 달빛조차 없는 금은밤. 두 사람은 약 주머니를 한가득 들고 산을 내려갔습니다. 마을은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듯 고요했고 집집마다 끙끙 앓는 신음소리만 새어나왔습니다. 강현은 자신을 내쫓았던 마을 어귀의 이장 집부터 들렀습니다. 그는 쪽문에 작은 약봉지를 몰래 밀어 넣었습니다. 열을 내리고 독을 푸는 약입니다. 물에 진하게 달여 드십시오. 서툰 필체로 적은 쪽지도 함께였습니다. 두 사람은 밤새 마을을 돌며 고통받는 모든 집의 문틈으로 그렇게 생명의 약을 밀어 넣어뒀습니다. 그리고는 동이 트기 전 아무도 모르게 다시 산속 움막으로 돌아왔습니다. 며칠 뒤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죽어가던 아이들이 하나둘 열이 내리고 홍반이 잦아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른들도 자리에서 일어나 죽을 찾았습니다. 처음에는 어느 이름 모를 귀인이 다녀갔다며 하늘에 감사하던 마을 사람들은 이내 집집마다 똑같은 약봉지와 쪽지를 발견하고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이건 분명 서선비의 글씨체인데 몇몇 눈 밝은 이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야 사람들은 자신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자신들이 계집에 갔다고 조롱하고 도둑놈이라 내쫓았던 바로 그 꽃선비가 목숨을 걸고 자신들을 구한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부끄러움과 미안함에 어쩔 줄 몰라 하던 바로 그 시점이었습니다. 산중턱이 시끄러워지며 거친 발걸음 소리가 움막을 향해 다가왔습니다. 지난 겨울 강현에게 누명을 씌웠던 윤대감의 하수인들이었습니다. 윤대감이 풍펑으로 쓰러지자
그에게 쓸 영약을 구한다는 핑계로 산을 이 잡듯 뒤지고 다니던 중이었습니다. 그들은 우연히 산속에서 약초를 캐고 있던 강현과 민을 발견했습니다. 내 이놈 아직도 이 산에 붙어 있었느냐. 하수인의 우두머리가 강현의 멱살을 거칠게 움켜쥐었습니다. 감히 대감댁의 물건을 훔친 것도 모자라. 이제는 관아의 허락도 없이 산삼이라도 캐러 다니는 개냐. 그들의 눈길이 인해 강현의 뒤에 숨은 민에게로 향했습니다. 오호, 이런 산속에 저리 고운 여인네가 내년은 뭐냐, 저놈이랑 붙어먹고 사는 개냐. 그들이 민의 팔을 잡으려 손을 뻗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손 놓으시오. 얼음장처럼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강현이었습니다. 하수인의 손목을 강하게 뿌리친 강현은 민의 앞을 가로막고 섰습니다. 여전히 고운 얼굴이었지만 그 눈빛은 날카로운 칼날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당신들이 지금 캐 가려는 것이 그것이오. 강현은 하수인들의 등 뒤에 놓인 약초 망태기를 턱짓으로 가리켰습니다. 그것은 영약이 아니라 먹는 즉시 피를 토하고 죽게 되는 도구 산광대 버섯이요. 하수인들은 잠시 주춤했습니다. 네, 내 이놈이 감히 어디서 헛소리를. 헛소리인지는 먹어보면 알겠지. 하지만 그대들 목숨은 하나뿐이지 않소. 그 버섯 옆에 항상 같이 자라는 푸른색 해독초가 없으면 오늘 밤을 넘기기 어려울 것이오. 그리고 그 약초를 아는 것은 이 산에서 나뿐이지. 강현의 목소리에는 조금의 떨림도 없었습니다. 그의 의연함과 확신에 찬 태도에 하수인들은 겁을 먹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망태기를 내팽개치고는 두고 보자 는 허세 어린 말을 남기고 허둥지둥 산을 내려갔습니다. 민은 숨을 죽이고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지키기 위해 당당히 맞서는 강현의 뒷모습은 그녀가 지금까지 보아왔던 그 어떤 장수보다도 굳건하고 든든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일이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산 아래 마을 사람들이 조심스럽게 움막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약재와 곡식을 한가득 짊어지고 와서는 강현과 민의 앞에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선비님, 저희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은혜도 모르고 선비님을 내쫓았으니 무슨 벌을 주셔도 달게 받겠습니다. 이장이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강현은 그들을 말없이 일으켜 세웠습니다. 지난 일은 잊으시오. 다만 다시는 힘없는 일을 핍박하고 진실을 외면하지 마시오. 그의 목소리는 따뜻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청은처럼 무거웠습니다. 그날 이후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강현을 꽃선비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강현을 목숨을 구한 신선 같은 의원, 즉 서의선 엑슈이셴이라 부르며 진심으로 존경을 표했습니다. 강현의 의술과 고결한 성품에 대한 이야기는 그렇게 산을 넘어 고을을 넘어 조금씩 더 멀리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산속에서 시작된 소문은 마치 날개라도 달린 듯 했습니다. 눈 덮인 산속에서 홀로 약초를 캐던 꽃선비가 아니라 돌림병이 창궐한 마을 사람들을 구한 서의선 엑슈 이셴이라는 신비한 의원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와 함께 지낸다는 벼락맞은 고목처럼 기품 있고 꼿꼿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는 산을 넘고 고을을 넘어 마침내 도성인 한양에까지 닿았습니다. 그 소문은 두 곳에서 아주 다르게 받아들여졌지요. 한 곳은 근심 어린 왕의 궁궐이었고 다른 한 곳은 탐욕스러운 윤대감의 사랑채였습니다. 궁궐에서는 임금의 시름이 날로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단 하나뿐인 외동딸 수민 공주가 궐을 나간 지 어느덧 석 달이 넘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임금은 본래 윤대감의 그칠 줄 모르는 야심을 익히 꿰뚫어 보고 그의 아들과 공주를 억지로 엮으려는 혼사를 영 탐탁지 않게 여겼습니다. 공주가 그 굴레를 피하려
제 발로 궐을 나간 것을 알았지만 왕실의 체면 때문에 대놓고 군사를 풀어 찾을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저 비밀리에 믿을 만한 수하들을 풀어 공주의 행방을 수소문할 뿐이었지요. 그러던 채 깊은 상월 마을에서 들려온 이 기이한 소문이 임금의 귀에 들어간 것입니다. 신선 같은 의원과 기품 있는 여인. 임금은 직감했습니다. 임금은 즉시 가장 신임하는 내금 위장을 은밀히 불렀습니다. 지금 즉시 정예 군사를 이끌고 그 산으로 가거라. 소문 속의 여인이 공주인지 아닌지, 그리고 그 의선이라는 자가 과연 어떤 인물인지 조용히 살피고 오라. 만약 공주가 맞거든 무슨 일이 있어도 무사히 모셔와야 한다. 어명을 받은 내금위 군사들의 말발굽이 즉시 한양을 떠나 남쪽 상골 마을을 향해 밤낮 없이 먼지를 일으키며 달렸습니다. 같은 시각 그 소문은 윤대감의 귀에도 어김없이 들어갔습니다. 공주가 사라진 뒤 그는 혹시나 공주가 궐 밖에서 자신의 악행이나 세도를 비난하는 소문이라도 퍼뜨릴까봐 내심 전전긍긍하고 있었습니다. 산속에 숨어 지내는 고운 여인이라 필시 공주 그년일 것이다. 윤대감의 눈이 탐욕과 살기로 번뜩였습니다. 이대로 공주가 궐로 돌아가 모든 것을 고해 바치기라도 한다면 자신의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될 터였습니다. 그는 사태가 더 커지기 전에 싹을 아예 잘라버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는 즉시 자신의 집에서 부리는 사병, 애시빙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즉시 산으로 가 그 계집과 선비놈을 찾아라. 찾거든 그 자리에서 흔적도 없이 처리해라. 살아있는 공주보다야 산 짐승에게 물려간 비운의 공주가 나에게는 더 이로운 법이다. 또한 지난번 부하들이 독버섯에 당해 혼쭐이 난 것을 기억하고는 강현에게 요망한 의술로 마을 사람들을 현혹하고 돌림병을 퍼뜨린 요물이라는 터무니없는 누명을 씌워 관아의 포졸들까지 일부 대동했습니다. 그리하여 서로 다른 목적을 지닌 두 무리의 군사들이 한날 한시에 그 산꼭대기 작은 움막을 향해 좁은 산길을 오르게 되었습니다. 먼저 도착한 것은 살기를 번뜩이며 헐레벌떡 뛰어 올라온 윤대감의 사병들과 포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무슨 산짐승이라도 잡듯 고함을 지르며 다짜고짜 움막을 포위했습니다. 서강현은 나와라 요망한 녀석, 밖에 소란에 놀란 강현과 미니 움막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들 앞에는 말을 타고 거만하게 앉아있는 윤대감이, 그리고 그 뒤로 시퍼런 칼을 빼어든 군사들이 가득했습니다. 윤대감은 강현을 한번 훑어보고는 곧장 그 옆에 선 민의 얼굴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는 속으로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틀림없구나. 공주가 맞다. 안녕하세요. 밤이 깊었네요.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죠. 편안하게 쉬면서 오늘 밤 따뜻한 옛날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옛날 옛적에 아직 법도와 체면이 사람의 목숨보다 중했던 어느 한 시절, 깊은 상월 외딴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 마을에서도 가장 구석진 곳, 쓰러져가는 초가집 한 채에 서강현이라는 젊은 선비가 살고 있었지요. 강현은 비범한 재주를 지녔으나 그보다 더 눈에 띄는 것이 있었으니 바로 그의 용모였습니다. 웬만한 여인네보다 희고 고운 살결에 길게 찢어진 눈매와 붉은 입술은 보는 이로 하여금 탄식을 자아내게 할 정도였지요. 하지만 시절이 시절인지라 사내 대장부에게 있어 그 고운 얼굴은 자랑이 아니라 멍해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꽃선비라 부르며 뒤에서 수군거리기 일쑤였고, 그의 강직한 성품이나 뛰어난 그림 실력은 그 계집애 같은 외모에 가려 빛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날도 밤은 깊었고 초가집을 때리는 겨울바람 소리가 유난히 매서웠습니다. 강현은 방 한구석, 꺼질 듯 가물거리는 등잔불 아래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낡은 벼루에 머물러 있었지만 온 정신은 윗목에 누워 희미한 숨을 몰아쉬는 어머니에게 향해 있었지요. 쿨럭쿨럭 얇은 벽지를 뚫고 들려오는 마른 기침 소리가 아들의 심장을 칼로 베는 듯 했습니다. 어머니의 약값을 마련하기 위해 그는 며칠째 잠을 설쳐가며 붓을 들었습니다. 흙먼지와 곰팡이 냄새가 섞인 찬 공기 속에서 강현은 가늘고 하얀 손으로 묵묵히 먹을 갈기 시작했습니다. 그 손길은 겉보기엔 연약했으나 벼루에 닿는 힘은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단단했습니다. 날이 밝자마자 강현은 밤새 그린 산수와 몇 폭을 품에 안고 읍내 장터로 향했습니다. 꽁꽁 얼어붙은 흙길을 맨집신으로 걷는 발은 감각이 없었지만 오직 어머니의 약을 사야 한다는 일념뿐이었습니다. 장터는 이른 아침부터 사람들로 왁자지껄했습니다. 강현은 한쪽 구석에 조용히 자리를 펴고 그림을 늘어놓았습니다. 금세 사람들이 호기심에 몰려들었지만 그들의 눈길은 그림이 아닌 강현의 얼굴에 먼저 가닿았습니다. 아이고, 저 선비님 좀 보게. 분이라도 바른 게야 산의 얼굴이 어쩜 저리 곱다니. 한 안하게 말에 주변에서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림은 퍽 기운 차 보이는데 화공은 영락없는 기생 오라비로구나. 한 취객의 거친 조롱이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습니다. 강현은 입술을 깨물고 시선을 내리깔았습니다. 손에 쥔 그림이 부끄러움과 분노로 바르르 떨렸지만 그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항변할 힘도 그럴 여유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그림은 한 폭도 팔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림을 구경하는 척하며 그의 얼굴을 힐끔대다가는 자기들끼리 천박한 농을 주고받으며 자리를 뜰 뿐이었습니다. 차가운 쌀죽 한 그릇조차 사지 못한 채 강현은 무거운 발걸음을 돌려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팔지 못한 그림이 그리고 가슴에는 그보다 더 무거운 절망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가 허름한 살인문을 밀고 들어섰을 때 방 안을 채우고 있던 것은 지독한 고요함이었습니다. 늘 들리던 어머니의 기침 소리가 사라진 것이지요. 강현의 심장이 쿵하고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어머니,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으나 윗목에 누운 어머니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싸늘하게 식어버린 손을 붙잡고 강현은 그 자리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소리 없는 눈물이 그의 고운 뺨을 타고 쉴 새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강현이 어머니의 시신을 수습하고 넋을 잃은 채 앉아있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낡은 문짝이 거칠게 열어젖혀지며 장정 여럿이 방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은 이 고을에서 가장 큰 권세를 누리는 윤대감의 하수인들이었습니다. 내 이놈 서강현 감히 대감댁의 재물을 탐해 우두머리로 보이는 자가 다짜고짜 호통을 쳤습니다. 강현이 무슨 영문인지 몰라 어리둥절해야 하는 사이 그들은 방 안을 마구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약속이나 한 듯 쌀뒤주 구석에서 작은 주머니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 안에는 윤대감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 구해두었다던 값비싼 산삼이 들어있었습니다. 여기 증거가 있구나. 내 놈이 어머니 약값을 마련한답시고 대감댁 곳간을 털었지. 모든 것은 꾸며진 함정이었습니다. 윤대감은 오래전부터 강현의 집터를 탐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닙니다. 저는 결코 그런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강현이 피를 토하듯 외쳤지만 하수인들은 그의 멱살을 잡아 마당으로 끌어냈습니다. 소란에 몰려든 마을 사람들은 싸늘한 눈으로 그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윤대감의 하수인들은 마을 사람들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이런 파렴치한 도둑놈을 마을에 두었다가는 큰 화를 입을 것이다. 당장 이놈을 쫓아내라. 사람들은 본래 심성이 악하지는 않았으나 윤대감의 권세가 두려웠습니다.
게다가 평소 꽃선비라며 그를 시기하고 얕보던 마음도 한몫했지요. 마을의 수치다. 당장 내쫓아야 해. 누군가의 선동에 군중 심리가 불붙었습니다. 강현은 어머니의 장례도 치르지 못한 채 억울한 누명을 쓰고 마을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가 황망 중에 겨우 챙길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가 물려주신 낡은 의서 몇 권과 붓두어 자루뿐이었습니다. 눈앞이 캄캄한 절망 속에서 강현은 매서운 눈보라가 몰아치는 깊은 산속을 향해 정처없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흘렀습니다. 강산이 푸른 빛을 잃고 잿빛으로 물들었다가 이내 새하얀 눈으로 뒤덮이는 긴 시간이었지요. 강현은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깊은 산 중에 작은 굴을 고쳐 움막을 짓고 홀로 겨울을 나고 있었습니다. 낮에는 아버지가 남기신 의서를 읽으며 산속의 풀과 나무를 익혔고 밤에는 거친 나무 껍질을 태워가며 그림을 그렸습니다. 짐승의 발자국을 쫓아 작은 사냥을 하기도 하고 눈 속에 뿌리를 감춘 약풀을 캐내어 끼니를 때우기도 했습니다. 마을에서 겪은 모진 일들은 그의 가슴에 깊은 상처를 남겼지만 산속의 거친 삶은 역설적이게도 그의 눈빛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고운 얼굴선은 여전했으나 매서운 산바람을 맞으며 거칠어진 손마디는 이제 완연한 사내의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늘의 구멍이라도 뚫린 듯 무서운 눈보라가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은 짐승의 울음소리처럼 산을 울렸고 나뭇가지들은 금방이라도 부러질 듯 비명을 질렀지요. 강현은 겨우 사냥한 토끼 한 마리를 들고 움막으로 돌아와 입구를 단단히 여미고 불을 피웠습니다. 바깥의 sak풍 슈루오펑을 막아주는 것은 얇은 흙벽뿐이었지만 타닥거리는 불꽃의 온기만으로도 좋겠습니다. 그렇게 밤이 깊어가던 중이었습니다. 모든 소리를 집어삼킬 듯한 바람소리 사이로 아주 희미하게 짐승의 것 같기도 하고 사람의 것 같기도 한 신음소리가 섞여 들려왔습니다. 강현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잘못 들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거칠게 울부짖는 바람의 틈바구니에서 분명 누군가 고통스럽게 끙끙대는 소리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날씨에 산속을 헤매는 이가 있다면 필시 얼어 죽고 말 것입니다. 강현은 한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방금 지핀 불에 나무를 더 얹고는 단단히 짠 칠덩굴 밧줄을 허리에 두른 채 움막을 나섰습니다. 눈을 뜨기조차 힘든 바람이 그의 뺨을 핥히었습니다. 소리가 들려온 쪽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발을 내디딜 때마다 눈은 허리춤까지 차올라 걸음을 더디게 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커다란 바위 틈바구니에서 그는 마침내 소리의 주인을 찾아냈습니다. 얇은 무명옷 차림의 여인이었습니다. 짙은 남색 치마는 군데군데 찢겨 있었고 버선발의 한쪽 발목은 부자연스럽게 꺾여 붉은 피가 눈 위에 점점이 배어나왔습니다. 여인은 이미 정신을 잃은 듯 창백한 입술 사이로 뜨거운 김만 겨우 내뿜고 있었습니다. 강현은 서둘러 여인을 둘러 업었습니다. 가녀린 몸이었으나 죽은 듯 축 늘어져 바위처럼 무거웠습니다. 그는 이를 악물고 왔던 길을 되짚어 갔습니다. 움막에 도착하자마자 강현은 여인을 따뜻한 아랫목에 눕히고 젖은 옷을 벗겼습니다. 다행히 품고 있던 마른 속옷이 있어 그것으로 몸을 감쌀 수 있었지요. 꺾인 발목을 살피니 뼈가 어긋나 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의서에서 배운 대로 신중하게 뼈를 맞추고 질긴 나무 껍질을 부목으로 대어 단단히 고정했습니다. 그리고는 눈 속에서 캐내어 말려두었던 해열지에 내 효과가 있는 약풀을 꺼내 진하게 다렸습니다. 여인의 입을 벌리고 뜨거운 약물을 조금씩 흘려 넣자 한참 뒤에야 거친 숨소리가 조금씩 잦아들기 시작했습니다. 강현은 밤새 불을 지키며 여인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틀이 지나고서야
여인은 긴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낯선 움막의 풍경과 제 몸을 감싼 두툼한 소못, 그리고 낯선 사내의 얼굴에 여인은 화들짝 놀라 몸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애욱, 하지만 이내 부러진 발목의 통증에 신음을 터뜨리며 다시 주저앉고 말았지요. 움직이지 마십시오. 뼈가 겨우 붓기 시작했습니다. 강현이 물그릇을 내밀며 나직이 말했습니다. 여인은 그제야 제 발목에 감긴 부목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강현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사내이긴 한데 참으로 곱게 생겼구나. 여인의 눈에 비친 강현의 모습은 산속의 사냥꾼이라기보다는 몰락한 양반가의 도령 같았습니다. 누구, 시기에 저를 구하신 겁니까? 목소리는 쉬어 있었지만 기세는 여전히 살아있었습니다. 그저 길 잃은 사람을 보았을 뿐입니다. 강현은 무뚝뚝하게 답하며 끓고 있던 죽을 그릇에 펐습니다. 저는 민이라고 합니다. 여인이 먼저 이름을 밝혔습니다. 나쁜 양반에게 쫓겨 도망치던 길이었습니다. 가족들은 모두 뿔뿔이 흩어졌고요. 그것은 물론 거짓말이었습니다. 궁궐의 답답한 법도와 정해진 혼처를 피해 무작정 도망쳐 나온 공주 수민이었지만 지금 그녀에게는 민이라는 이름과 도망자의 신분만이 유일한 방패였습니다. 강현은 그녀의 말을 더 캐묻지 않았습니다. 저마다 말 못할 사연 하나쯤은 품고 사는 것이 세상 사임을 그는 이미 뼈저리게 깨달았기 때문이지요. 저는 서강현이라 합니다. 우선 이것부터 드십시오. 기력을 차려야 상처도 빨리 아뭅니다. 그렇게 둘의 기묘한 동거가 시작되었습니다. 강현은 여느 때처럼 산을 오르며 약초와 사냥감을 구해왔고 민은 발목이 조금 나아지자 절뚝거리며 움막 안에 살림을 맡았습니다. 그녀는 겉보기와 달리 손이 맵고 야무졌습니다. 강현이 잡아온 토끼를 능숙하게 손질해 탕을 끓였고 얼마 없는 곡식으로도 구수한 죽을 수원했습니다. 매일 아침 움막을 가득 채우는 것은 더 이상 흙먼지 냄새가 아니라 뜨끈한 밥 짓는 냄새와 구수한 된장국 냄새였습니다. 강현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누군가가 자신을 위해 차려준 따뜻한 밥상을 받아보았습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실 적에도 늘 그가 어머니를 봉양하는 쪽이었으니까요. 민윤, 강현을 꽃선비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에 비친 강현은 그저 묵묵하고 손길이 따뜻하며 의술에 밝은 사내일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강현이 약초를 다듬는 섬세한 손길에서 또 밤늦도록 붓을 들고 그림을 그리는 진지한 옆모습에서 그가 가진 단단한 속내를 보았습니다. 강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쌀쌀맞은 첫인상과 달리 민은 정이 많고 씩씩했습니다. 그녀는 강현이 마을 사람들에게 겪은 일을 어렴풋이 눈치챘지만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그의 상처 입은 마음 곁에 머물러 주었지요. 혹독한 겨울 산속, 쓰러져가는 움막 안에서 두 외로운 영혼은 그렇게 서로의 온기에 기대어 상처를 보듬기 시작했습니다. 혹독했던 겨울이 물러가고 산천에 연두빛 새싹이 돋아날 무렵이었습니다. 얼었던 계곡물이 맑은 소리를 내며 흐르고 겨우내 숨죽였던 짐승들의 움직임도 활발해졌지요. 강현과 민이 함께 움막에서 보낸 시간은 그들 사이에 경계심을 완전히 허물어 놓았습니다. 민의 발목은 강현의 정성 어린 치료 덕분에 거의 다 나았고 이제는 제법 산길을 씩씩하게 걸어 다닐 정도가 되었습니다. 강현의 얼굴에도 그늘 대신 옅은 미소가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아침을 맞고 따뜻한 저녁을 나누는 일상이 그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평화는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봄 기운과 함께 산 아래 마을에서 흉흉한 소식이 바람을 타고 올라와 왔기 때문입니다. 마을에 마마라 불리는 무서운 돌림병 천연두,
이 돌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아이들 몇몇이 시름시름 앓는가 싶더니 이내 걷잡을 수 없이 번져 어른들까지 하나둘 쓰러져 갔습니다. 변변한 의원 하나 없는 산골 마을은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공포에 질렸고 앓는 식구를 버려둔 채 도망치는 이들까지 생겨났습니다. 그 소식을 전해 들은 강현의 낯빛이 어둡게 가라앉았습니다. 자신을 도둑놈이라 매도하고 어머니의 장례도 치르지 못한 채 매정하게 내쫓았던 그들이었습니다. 미워해도 시원찮을 판이었지만 강현의 마음은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약 한 첩 써보지 못하고 고통 속에 죽어가는 사람들의 얼굴이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며칠을 고심하던 강현은 결국 낡은 의서를 들고 일어섰습니다. 민, 나를 좀 도와주겠소.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하고 단호했습니다. 강현은 아버지의 의서에서 마마의 열을 내리고 독을 다스리는 처방을 찾아냈습니다. 문제는 약재였습니다. 처방에 필요한 몇몇 귀한 약초들은 험한 절벽 틈바구니나 깊은 골짜기에서만 자라는 것들이었지요. 강현은 며칠 밤낮으로 산을 헤매기 시작했습니다. 아찔한 절벽에 칠동굴 하나를 의지해 몸을 매달았고 칠흑 같은 동굴 속을 횃불 하나로 더듬었습니다. 민은 그런 강현을 말없이 따랐습니다. 그녀는 강현이 캐 온 약초들을 꼼꼼하게 씻어 말리고 절구에 빻는 일을 도왔습니다. 저 연약해 보이는 사내 안에 저토록 뜨거운 불씨가 있었구나. 민은 강현의 새로운 모습을 보며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렇게 열흘간의 사투 끝에 마침내 붉은 빛이 도는 환약, 완야오이 만들어졌습니다. 강현과 민은 밤이 깊어지기를 기다렸습니다. 달빛조차 없는 금은밤. 두 사람은 약주머니를 한가득 들고 산을 내려갔습니다. 마을은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듯 고요했고 집집마다 끙끙 앓는 신음소리만 새어나왔습니다. 강현은 자신을 내쫓았던 마을 어귀에 이장집부터 들렀습니다. 그는 쪽문에 작은 약봉지를 몰래 밀어 넣었습니다. 열을 내리고 독을 푸는 약입니다. 물에 진하게 달여 드십시오. 서툰 필체로 적은 쪽지도 함께였습니다. 두 사람은 밤새 마을을 돌며 고통받는 모든 집의 문틈으로 그렇게 생명의 약을 밀어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동이 트기 전 아무도 모르게 다시 산속 움막으로 돌아왔습니다. 며칠 뒤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죽어가던 아이들이 하나둘 열이 내리고 홍반이 잦아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른들도 자리에서 일어나 죽을 찾았습니다. 처음에는 어느 이름 모를 귀인이 다녀갔다며 하늘에 감사하던 마을 사람들은 이내 집집마다 똑같은 약봉지와 쪽지를 발견하고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이건 분명 서선비의 글씨체인데 몇몇 눈 밝은 이들이 수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야 사람들은 자신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자신들이 계집에 갔다고 조롱하고 도둑놈이라 내쫓았던 바로 그 꽃선비가 목숨을 걸고 자신들을 구한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부끄러움과 미안함에 어쩔 줄 몰라 하던 바로 그 시점이었습니다. 산중턱이 시끄러워지며 거친 발걸음 소리가 움막을 향해 다가왔습니다. 지난 겨울 강현에게 누명을 씌웠던 윤대감의 하수인들이었습니다. 윤대감이 풍펑으로 쓰러지자 그에게 쓸 영약을 구한다는 핑계로 산을 이 잡듯도 뒤지고 다니던 중이었습니다. 그들은 우연히 산속에서 약초를 캐고 있던 강현과 민을 발견했습니다. 내 이놈 아직도 이 산에 붙어 있었느냐. 하수인의 우두머리가 강현의 멱살을 거칠게 움켜쥐었습니다. 감히 대감댁의 물건을 훔친 것도 모자라. 이제는 관아의 허락도 없이 산삼이라도 캐러 다니는 개냐. 그들의 눈길이 이내 강현의 뒤에 숨은 민에게로 향했습니다. 오호,
이런 산속에 저리 고운 여인네가 내년은 뭐냐, 저놈이랑 붙어먹고 사는 개냐. 그들이 민의 팔을 잡으려 손을 뻗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손 놓으시오, 놓으시오. 얼음장처럼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강연이었습니다. 하수인의 손목을 강하게 뿌리친 강연은 민의 앞을 가로막고 섰습니다. 여전히 고운 얼굴이었지만 그 눈빛은 날카로운 칼날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당신들이 지금 칼에 가려는 것이 그것이요. 강연은 하수인들의 등 뒤에 놓인 약초 망태기를 턱짓으로 가리켰습니다. 그것은 영약이 아니라 먹는 즉시 피를 토하고 죽게 되는 도구 산광대 버섯이요. 하수인들은 잠시 주춤했습니다. 네, 내 이놈이 감히 어디서 헛소리를. 헛소리인지는 먹어보면 알겠지. 하지만 그대들 목숨은 하나뿐이지 않소. 그 버섯 옆에 항상 같이 자라는 푸른색 해독초가 없으면 오늘 밤을 넘기기 어려울 것이오. 그리고 그 약초를 아는 것은 이 산에서 나뿐이지. 강연의 목소리에는 조금의 떨림도 없었습니다. 그의 의연함과 확신에 찬 태도에 하수인들은 겁을 먹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망태기를 내팽개치고는 두고 보자 는 허세 섞인 말을 남기고 허둥지둥 산을 내려갔습니다. 민은 숨을 죽이고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지키기 위해 당당히 맞서는 강현의 뒷모습은 그녀가 지금까지 보아왔던 그 어떤 장수보다도 굳건하고 든든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일이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산 아래 마을 사람들이 조심스럽게 움막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약재와 곡식을 한가득 짊어지고 와서는 강현과 민의 앞에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선비님, 저희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은혜도 모르고 선비님을 내쫓았으니 무슨 벌을 주셔도 달게 받겠습니다. 이장이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강현은 그들을 말없이 일으켜 세웠습니다. 지난 일은 잊으시오. 다만 다시는 힘없는 일을 핍박하고 진실을 외면하지 마시오. 그의 목소리는 따뜻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청은처럼 무거웠습니다. 그날 이후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강현을 꽃선비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강현을 목숨을 구한 신선 같은 의원, 즉 서의선 액슈 이센이라 부르며 진심으로 존경을 표했습니다. 강현의 의술과 고결한 성품에 대한 이야기는 그렇게 산을 넘어 고을을 넘어 조금씩 더 멀리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혹독했던 겨울이 물러가고 산천에 연두빛 새싹이 돋아날 무렵이었습니다. 얼었던 계곡물이 맑은 소리를 내며 흐르고 겨우내 숨죽였던 짐승들의 움직임도 활발해졌지요. 강현과 민이 함께 움막에서 보낸 시간은 그들 사이의 경계심을 완전히 허물어 놓았습니다. 민의 발목은 강현의 정성 어린 치료 덕분에 거의 다 나았고 이제는 제법 산길을 씩씩하게 걸어다닐 정도가 되었습니다. 강현의 얼굴에도 그늘 대신 옅은 미소가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아침을 맞고 따뜻한 저녁을 나누는 일상이 그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평화는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봄 기운과 함께 산 아래 마을에서 흉흉한 소식이 바람을 타고 올라왔기 때문입니다. 마을에 마마라 불리는 무서운 돌림병 천연두 이 돌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아이들 몇몇이 시름시름 앓는가 싶더니 이내 걷잡을 수 없이 번져 어른들까지 하나둘 쓰러져 갔습니다. 변변한 의원 하나, 없는 상골 마을은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공포에 질렸고 앓는 식구를 버려둔 채 도망치는 이들까지 생겨났습니다. 그 소식을 전해 들은 강현의 낯빛이 어둡게 가라앉았습니다. 자신을 도둑놈이라 매도하고 어머니의 장례도 치르지 못한 채 매정하게 내쫓았던 그들이었습니다. 미워해도 시원찮을 판이었지만
강연의 마음은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약 한 첩 써보지 못하고 고통 속에 죽어가는 사람들의 얼굴이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며칠을 고심하던 강연은 결국 낡은 의서를 들고 일어섰습니다. 민, 나를 좀 도와주겠소.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하고 단호했습니다. 강연은 아버지의 의서에서 마마의 열을 내리고 독을 다스리는 처방을 찾아냈습니다. 문제는 약재였습니다. 처방에 필요한 몇몇 귀한 약초들은 험한 절벽 틈바구니나 깊은 골짜기에서만 자라는 것들이었지요. 강연은 며칠 밤낮으로 산을 헤매기 시작했습니다. 아찔한 절벽에 칠덩굴 하나를 의지해 몸을 매달았고 칠흑 같은 동굴 속을 횃불 하나로 더듬었습니다. 민은 그런 강연을 말없이 따랐습니다. 그녀는 강연히 캐 온 약초들을 꼼꼼하게 씻어 말리고 절구에 빻는 일을 도왔습니다. 저 연약해 보이는 사내 안에 저토록 뜨거운 불씨가 있었구나. 민은 강연의 새로운 모습을 보며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렇게 열흘간의 사투 끝에 마침내 붉은 빛이 도는 환약 완야오이 만들어졌습니다. 강연과 민은 밤이 깊어지기를 기다렸습니다. 달빛조차 없는 금은밤. 두 사람은 약 주머니를 한가득 들고 산을 내려갔습니다. 마을은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듯 고요했고 집집마다 끙끙 앓는 신음소리만 새어나왔습니다. 강연은 자신을 내쫓았던 마을 어귀의 이장 집부터 들렀습니다. 그는 쪽문에 작은 약봉지를 몰래 밀어 넣었습니다. 열을 내리고 독을 푸는 약입니다. 물에 진하게 달여 드십시오. 서툰 필체로 적은 쪽지도 함께였습니다. 두 사람은 밤새 마을을 돌며 고통받는 모든 집의 문틈으로 그렇게 생명의 약을 밀어 넣어뒀습니다. 그리고는 동이 트기 전 아무도 모르게 다시 산속 움막으로 돌아왔습니다. 며칠 뒤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죽어가던 아이들이 하나둘 열이 내리고 홍반이 잦아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른들도 자리에서 일어나 죽을 찾았습니다. 처음에는 어느 이름 모를 귀인이 다녀갔다며 하늘에 감사하던 마을 사람들은 이내 집집마다 똑같은 약봉지와 쪽지를 발견하고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이건 분명 서선비의 글씨체인데 몇몇 눈 밝은 이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야 사람들은 자신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자신들이 계집에 갔다고 조롱하고 도둑놈이라 내쫓았던 바로 그 꽃선비가 목숨을 걸고 자신들을 구한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부끄러움과 미안함에 어쩔 줄 몰라 하던 바로 그 시점이었습니다. 산중턱이 시끄러워지며 거친 발걸음 소리가 움막을 향해 다가왔습니다. 지난 겨울 강현에게 누명을 씌웠던 윤대감의 하수인들이었습니다. 윤대감이 풍펑으로 쓰러지자 그에게 쓸 영약을 구한다는 핑계로 산을 이잡듯 뒤지고 다니던 중이었습니다. 그들은 우연히 산속에서 약초를 캐고 있던 강현과 민을 발견했습니다. 내 이놈 아직도 이 산에 붙어 있었느냐. 하수인의 우두머리가 강현의 멱살을 거칠게 움켜쥐었습니다. 감히 대감댁의 물건을 훔친 것도 모자라. 이제는 관아의 허락도 없이 산삼이라도 캐러 다니는 개냐. 그들의 눈길이 인해 강현의 뒤에 숨은 민에게로 향했습니다. 오호, 이런 산속에 저리 고운 여인네가 내년은 뭐냐. 저놈이랑 붙어먹고 사는 개냐. 그들이 민의 팔을 잡으려 손을 뻗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손 놓으시오. 얼음장처럼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강현이었습니다. 하수인의 손목을 강하게 뿌리친 강현은 민의 앞을 가로막고 섰습니다. 여전히 고운 얼굴이었지만 그 눈빛은 날카로운 칼날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당신들이 지금 캐 가려는 것이 그것이오. 강현은 하수인들의 등 뒤에 놓인 약초 망태기를 턱짓으로 가리켰습니다. 그것은 영약이 아니라
먹는 즉시 피를 토하고 죽게 되는 도구 산광대 버섯이요. 하수인들은 잠시 주춤했습니다. 네, 내 이놈이 감히 어디서 헛소리를. 헛소리인지는 먹어보면 알겠지. 하지만 그대들 목숨은 하나뿐이지 않소. 그 버섯 옆에 항상 같이 자라는 푸른색 해독초가 없으면 오늘 밤을 넘기기 어려울 것이오. 그리고 그 약초를 아는 것은 이 산에서 나뿐이지. 강연의 목소리에는 조금의 떨림도 없었습니다. 그의 의연함과 확신에 찬 태도에 하수인들은 겁을 먹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망태기를 내팽개치고는 두고 보자 는 허세 어린 말을 남기고 허둥지둥 산을 내려갔습니다. 미는 숨을 죽이고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지키기 위해 당당히 맞서는 강현의 뒷모습은 그녀가 지금까지 보아왔던 그 어떤 장수보다도 굳건하고 든든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일이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산 아래 마을 사람들이 조심스럽게 움막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약재와 곡식을 한가득 짊어지고 와서는 강현과 민의 앞에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선비님, 저희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은혜도 모르고 선비님을 내쫓았으니 무슨 벌을 주셔도 달게 받겠습니다. 이장이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강현은 그들을 말없이 일으켜 세웠습니다. 지난 일은 잊으시오. 다만 다시는 힘없는 일을 핍박하고 진실을 외면하지 마시오. 그의 목소리는 따뜻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청은처럼 무거웠습니다. 그날 이후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강현을 꽃선비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강현을 목숨을 구한 신선 같은 의원, 즉 서의선 엑슈이센이라 부르며 진심으로 존경을 표했습니다. 강현의 의술과 고결한 성품에 대한 이야기는 그렇게 산을 넘어 고을을 넘어 조금씩 더 멀리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산속에서 시작된 소문은 마치 날개라도 달린 듯 했습니다. 눈 덮인 산속에서 홀로 약초를 캐던 꽃선비가 아니라 돌림병이 창궐한 마을 사람들을 구한 서의선 엑슈 이시안이라는 신비한 의원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와 함께 지낸다는 벼락맞은 고목처럼 기품 있고 꼿꼿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는 산을 넘고 고을을 넘어 마침내 도성인 한양에까지 닿았습니다. 그 소문은 두 곳에서 아주 다르게 받아들여졌지요. 한 곳은 근심 어린 왕의 궁궐이었고 다른 한 곳은 탐욕스러운 윤대감의 사랑채였습니다. 궁궐에서는 임금의 시름이 날로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단 하나뿐인 외동딸 수민 공주가 궐을 나간 지 어느덧 석 달이 넘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임금은 본래 윤대감의 그칠 줄 모르는 야심을 익히 꿰뚫어 보고 그의 아들과 공주를 억지로 엮으려는 혼사를 영 탐탁지 않게 여겼습니다. 공주가 그 굴레를 피하려 제 발로 궐을 나간 것을 알았지만 왕실의 체면 때문에 대놓고 군사를 풀어 찾을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저 비밀리에 믿을 만한 수하들을 풀어 공주의 행방을 수소문할 뿐이었지요. 그러던 채 깊은 상월 마을에서 들려온 이 기이한 소문이 임금의 귀에 들어간 것입니다. 신선 같은 의원과 기품 있는 여인. 임금은 직감했습니다. 임금은 즉시 가장 신임하는 내금위장을 은밀히 불렀습니다. 지금 즉시 정예 군사를 이끌고 그 산으로 가거라. 소문 속의 여인이 공주인지 아닌지, 그리고 그 의선이라는 자가 과연 어떤 인물인지 조용히 살피고 오라. 만약 공주가 맞거든 무슨 일이 있어도 무사히 모셔와야 한다. 어명을 받은 내금위 군사들의 말발굽이 즉시 한양을 떠나 남쪽 상골 마을을 향해 밤낮 없이 먼지를 일으키며 달렸습니다. 같은 시각 그 소문은 윤대감의 귀에도 어김없이 들어갔습니다. 공주가 사라진 뒤 그는 혹시나 공주가 궐 밖에서 자신의 악행이나 세도를 비난하는 소문이라도 퍼뜨릴까봐
내심 전전긍긍하고 있었습니다. 산속에 숨어 지내는 고운 여인이라 필시 공주 그년일 것이다. 윤대감의 눈이 탐욕과 살기로 번뜩였습니다. 이대로 공주가 궐로 돌아가 모든 것을 고에 바치기라도 한다면 자신의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될 터였습니다. 그는 사태가 더 커지기 전에 싹을 아예 잘라버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는 즉시 자신의 집에서 부리는 사병, 애시빙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즉시 산으로 가 그 계집과 선비놈을 찾아라. 찾거든 그 자리에서 흔적도 없이 처리해라. 살아있는 공주보다야 산 짐승에게 물려간 비운의 공주가 나에게는 더 이로운 법이다. 또한 지난번 부하들이 독버섯에 당해 혼쭐이 난 것을 기억하고는 강현에게 요망한 의술로 마을 사람들을 현혹하고 돌림병을 퍼뜨린 요물이라는 터무니없는 누명을 씌워 관아의 포졸들까지 일부 대동했습니다. 그리하여 서로 다른 목적을 지닌 두 무리의 군사들이 한날 한시에 그 산꼭대기 작은 움막을 향해 좁은 산길을 오르게 되었습니다. 먼저 도착한 것은 살기를 번뜩이며 헐레벌떡 뛰어 올라온 윤대감의 사병들과 포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무슨 산짐승이라도 잡듯 고함을 지르며 다짜고짜 움막을 포위했습니다. 서강현은 나와라 요망한 녀석, 밖에 소란에 놀란 강현과 미니 움막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들 앞에는 말을 타고 거만하게 앉아있는 윤대감이, 그리고 그 뒤로 시퍼런 칼을 빼어든 군사들이 가득했습니다. 윤대감은 강현을 한번 훑어보고는 곧장 그 옆에 선 민의 얼굴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는 속으로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틀림없구나. 공주가 맞다.